나의 세상은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작업대 위를 가득 문 은색 와이어와 크리스털, 비즈, 그리고 나의 작은 온라인 액세서리, 쇼핑몰, 윤다스의 주문, 알림, 소리. 나는 이 작은 세상의 주인이자 유일한 직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작고 반짝이는 세상을 아주 사랑했다. 하지만 나의 세상 그 전부는 따로 있었다. 바로 나의 남편 차민혁. 그는 나의 첫사랑이자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며 나의 우주 그 자체였다. 그는 국내 최고의 바이오 회사 넥스젠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게 그는 그저 일에 지쳐 집에 돌아와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드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새로 만든 귀걸이 디자인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었다. 그때 주문 관리 페이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 손님이 똑같은 제품을 2번 연달아 결제한 것이다. 실수로 중복 결제를 한 모양이었다. 나는 즉시 그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고객님. 저 윤다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문하신 제품이 중복으로 결제된 것 같아서요. 제가 바로 한 건은 취소 처리해드리고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정말요? 제가 확인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나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고 환불 처리를 마쳤다. 정직과 신뢰, 그것은 나의 작은 가게를 지탱하는 가장 큰 원칙이었다. 에드리렉 현관문 도락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다녀왔어,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달려 나가 그의 가방을 받아 들고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었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어서 와요. 맛있는 저녁 차려놨어. 역시 우리 아내밖에 없네. 그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내 임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요즘 부쩍 말이 없어지고 수척해져 가고 있었다. 회사에 명운이 걸린 신약 개발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다.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요. 응, 거의 막바지야. 이번 주만 지나면 조금 한가해질 거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당신 얼굴이 반쪽이 됐어.
걱정 마. 나 괜찮아. 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보았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휴가 가자. 당신 가고 싶어 하던 파리로. 정말요. 그럼 내가 약속할게. 그는 나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윙. 전동 드릴 소리였다. 나는 놀라 그의 서재로 달려갔다. 그는 방문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아주 육중하고 복잡해 보이는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있었다. 민혁 씨, 이게 다 뭐예요? 왜 갑자기 방문에 이런 걸... 아, 서윤아, 놀랐어.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회사 보안 규정이야. 이번 신약 프로젝트 관련 자료는 전부 4등급 바이오 보안 시설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거든. 집에서 일할 때도 예외는 없대.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설치해준 거야. 집 방문까지요. 유난스럽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회장님 방침이라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차가운 소의 잠금 장치가 마치 그와 나 사이에 세워진 새로운 벽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피곤해 보였지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하고 켜졌다. 나는 잠든 척하며 실눈을 떠 그의 화면을 훔쳐보았다. 윤지수 박사님, 자료 확인 완료. 내일 오전 10시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뵙겠습니다. 메시지는 몇 초 만에 자동으로 사라졌다. 윤지수 박사, 그의 선임 연구원이자 프로젝트 파트너라고 그가 입버릇처럼 칭찬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는 내가 잠든 줄 알았는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향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굳게 닫힌 그의 서재 문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그냥 일 때문일 거야. 그는 나를 사랑하잖아. 나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그의 옷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지수 박사님 향수야. 그분 연구실이 바로 내 옆이라서 그는 그렇게 변명했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나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지하 주차장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 채 흠집이 난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나의 완벽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장면을 밤 11시 나의 남편 차민혁이 지하 주차장에서 윤지수 박사와 함께 차에 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주 다정하게 그녀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동료 사이가 함 아니었다. 그들은 연인이었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영상을 내 휴대폰에 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두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복수하겠다고. 나는 그날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제게는 그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나의 이 어리석은 복수심이 사실은 나와 내 남편을 더 끔찍한 지옥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남편의 서재 문에 달린 그 차갑고 육중한 디지털 도락은 단순한 잠금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비밀스러운 세상을 상징하는 흉물이었다. 그의 밤늦은 귀가는 점점 더 잦아졌다. 그의 몸에서는 언제나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그 향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짙어졌다. 정말 지수 박사님 향수 맞아.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럼 누구? 향수겠어. 그분 연구실이 바로 내 옆이라니까 회의도 같이 하고 실험도 같이 하는데 냄새가 뵐 수도 있지.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는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지만 나는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나의 의심은 병이 되어 내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나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옷 주머니를 뒤지고 그의 서재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아내가 되어 가고 있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진실이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될지라도 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했다. 나는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에 누가 제 차를 긁고 간 것 같아서요. 혹시 지하 3층 주차장 CCTV 영상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나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경비원은 아무 의심 없이 나를 보안실로 안내했다. 어이구, 사모님 속상하시겠네.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제가 돌려봐 드릴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는 보안실. 나는 그 화면 속에서 나의 진실 혹은 나의 파멸을 찾고 있었다. 경비원이 어젯밤 10시부터 녹화된 영상을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수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모든 것이 지루하고 평범했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예민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였다. 밤 11시 27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나의 남편 차민혁의 차였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차는 우리 집 주차 구역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민혁 씨가 내렸다. 그리고 그는 조수석 문을 열었다.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윤지수 박사, 내가 그의 연구실
사진에서 몇 번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들은 찹 앞에서 마주 서서 무언가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그 대화가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혁 씨는 아주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윤지수 박사는 그런 그를 위로하는 듯 그의 팔을 가만히 감쌌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마치 비밀스러운 선물을 건네는 연인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화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다시 채 올라탔다.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10년의 세월이 그 차가운 CCTV 화면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찾으셨어요. 사모님. 경비원의 목소리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아, 아니요. 잘 안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보안실을 빠져나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한참 동안 울었다. 슬픔과 배신감이 내 온몸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나의 눈물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갔다. 나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두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내 휴대폰으로 내가 녹화해둔 그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여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고. 나는 내 동생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동생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천재 해커였다. 누나, 웬일이야. 태우야, 나 좀 도와줘. 내가 보낸 이 영상을 인터넷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줘. 절대로 내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익명으로. 누나, 이게 다 뭐야, 형수. 아니, 매형이잖아. 이 여자랑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줘. 부탁이야. 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나의 복수를 시작했다. 나의 그 복수가
나와 내 남편을 더 끔찍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나는 그저 그들을 파괴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굳게 닫힌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는 나의 아내 서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방금 전 내게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듯 내밀었다. 그 화면 속에는 내가 윤지수 박사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서 채 오르는 그 CCTV 영상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차민혁. 그녀의 그 절망적인 목소리. 나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해서는 안 되었다. 내가 만약 지금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나는 그녀를 더 끔찍한 위험 속으로 밀어 넣게 될 터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돼.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지옥 속에서 싸우고 있는지를. 나의 전쟁은 3개월 전 시작되었다. 나는 우리 회사 넥스젠이 개발 중인 기적의 신약 NX42의 핵심 연구원이었다. NX42는 모든 종류의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꿈의 항암제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는 곧 임상 3상을 마치고 식약처의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발견하고 말았다. 그 완벽한 데이터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나는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최종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임상 시험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데이터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고 특정 부작용 사례들이 교묘하게 축소 조작되어 있었다. 나는 밤을 새워 서버의 원본 데이터를 파헤쳤다. 그리고 찾아냈다. NX42는 기적의 신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실패한 약물이었다. 그 약은 암세포를 죽이는 동시에 아주 높은 확률로 환자의 신경계를 파괴하여 당히 기억 상실과 심각한 환각 증세를 유발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했다. 우리 회사의 대표 권 사장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주가와 자신의 부를 위해 이 치명적인 진실을 은폐하고 약을 시장에 출시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국민 살인 계획이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권 사장은 이미 회사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다.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나는 그에게 소리, 소문 없이 제거될 터였다. 나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나의 선임 연구원이자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 윤지수 박사.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명 공학자이자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료였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는 그날 밤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다. 우리는 권 사장의 눈을 피해 그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내부 회의록, 그리고 그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까지. 우리의 싸움은 외롭고 위험했다. 우리는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매일 살얼음판을 걸었다. 내가 서재 문에 새로운 잠금 장치를 설치한 것도 바로 그 증거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어젯밤 지수 박사는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손에 넣었다. 우리는 감시를 피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그것을 주고받았다. 바로 그 장면을 나의 아내 서윤이가 보게 된 것이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 그녀가 이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침묵은 결국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괴로운 마음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의 동생 태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다급했다. 형님, 지금 당장 인터넷 좀 보세요. 난리 났어요. 태우야, 그게 무슨 누나가 형님이랑 그 여자 박사 동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버렸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증거 영상 첨부합니다. 그곳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 서윤이가
쓴 절절한 글과 함께 어젯밤에 그 CCTV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글은 이미 수십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하며 실시간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댓글 창에는 나를 향한 온갖 욕설과 비난이 가득했다. 쓰레기 같은 놈, 아내가 저렇게 예쁜데 바람을 펴. 하지만 나는 그런 비난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나를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다른 것이었다. 권 사장, 그 악마가 이 글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는 나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직감할 것이다. 나의 그 비밀스러운 행동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반역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나의 아내가 자신의 복수심으로 던진 그 작은 돌멩이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윤아, 문 열어. 당장. 나는 침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 해. 그놈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우리를 죽이러 올 거라고. 나의 절규에 침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는 눈물로 엉망이 된 나의 아내 서윤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아주 낯선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혁 씨, 누가 우리를 죽이러 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띵동. 우리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와 서윤이는 동시에 현관문을 쳐다보았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차가운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가 그 적막한 거실을 갈랐다. 나는 남편 민혁 씨의 그 절박한 외침의 의미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공포에 휩싸였다. 누구세요? 차민혁 씨 계십니까? 권 사장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권 사장, 남편의 회사 대표 민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서윤아, 안 돼.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그가 나를 자신의 등 뒤로 밀치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장님께서 차민혁 연구원께서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회사 자산을 회수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순순히 내놓으시면 유혈 사태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여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허허, 그렇게 나오시겠다. 구왕 다음 순간 육중한 현관문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굉음을 냈다. 그들이 밖에서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서윤아 서재로 피해 민혁 씨가 나를 그의 서재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거실에 무거운 소파와 책장을 끌어다 현관문을 막기 시작했다. 나는 서재 안에 갇힌 채 밖에서 들려오는 그 폭력적인 소리를 들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나의 그 어리석은 복수가 결국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나는 동생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우야, 누나야,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빨리 경찰에 신고해줘.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뭐 누나, 괜찮아, 알았어. 당장 신고할게. 쿠앙쿠앙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도간에 든 쥐였다. 민혁 씨,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 서윤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꼭 지켜줄게.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문득 서재의 창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 옆집의 베란다를 보았다. 거리는 2미터 남짓. 목숨을 걸면 건너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혁 씨, 저기 나는 그에게 나의 계획을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현관문이 부서지고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재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옆집 베란다에 난간을 잡았다. 그리고 민혁 씨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그렇게 겨우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동생 태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만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태우의 집에서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다음 날
아침 벌어진 더 끔찍한 사태를 목격해야만 했다. 권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아주 슬프고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희 넥스젠은 최근 불미스러운 도덕적 해이 사건에 휘말린 두 연구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차민혁 수석 연구원과 윤지수 선임 연구원은 부적절한 사내 연애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회사의 윤리,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사생활 문제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저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부로 두 연구원을 공식 해고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행하던 NX42 프로젝트 역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는 내가 올린 그 불륜 폭로 글을 역이용하여 나의 남편과 윤지수 박사를 완벽하게 제거해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도덕적 스캔들로 둔갑시킨 것이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나의 복수심이 결국 내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셈이었다. 나는 곁에 앉아 있는 민혁 씨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민혁 씨, 나 때문에 모든 게 그는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나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아니야,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네, 이제 그놈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겠지. 더 이상 숨어서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부터는 전면전이야.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서재 안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비밀 USB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권 사장의 모든 범죄 행각과 NX42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돈에 대한 모든 원본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마침내 모든 진실과 마주했다.
나의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악과 홀로 싸워온 영웅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심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애싸워야지. 우리 둘이 함께. 그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오해하는 부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같은 적을 앞에 둔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된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시작한 이 불길을 내 손으로 직접 끝내겠다고. 나의 어설픈 복수의 불씨가 이제 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불태워버릴 정의의 불길이 될 터였다. 그날 밤 나의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나의 남편 차민혁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은 복수는 그 영웅을 가장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몬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우리는 동생 태우의 작은 오피스텔에 몸을 숨겼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지만 우리에게 그 불빛은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쫓는 적들의 감시망처럼 느껴졌다. 형님, 누나,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 우리 집은 아무도 모를 거야. 태우는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권 사장, 그 악마는 자신의 제국의 흠집이. 나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그가 우리를 찾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내 손으로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미안해요. 민혁 씨, 나 때문에. 아니야,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가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차피 혼자 싸우다 죽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야. 내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차민혁의 시점. 나는 아내 서윤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그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권 사장은 이제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나는 보안 노트북을 켜고 유일한 동지인 윤지수, 박색의 비밀 채널을 통해 연락했다. 나다. 상황이 최악이다. 서윤이가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고 있다. 인터넷이 온통 그 이야기뿐이다. 권 사장은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다. 회사 보안팀을 총동원해서 두 사람을 찾고 있어.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것. 누구를 믿을 수 있지? 권 사장의 손이 닿지 않은 검사가 과연 있을까? 단 한 사람 있다. 대검찰청 특수부의 김정민 검사. 그는 그 누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대쪽 같은 인물이다. 그에게 직접 연락해야 해. 어떻게 그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다. 이 증거 파일들을 보내는 거다. 위험해. 전송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그들이 우리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내일 새벽 가장 보안이 취약한 시간을 노려 파일을 전송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강서윤의 시점.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혁 씨는 노트북 앞에서 파일 전송을 준비했고 나의 동생 태우는 외부의 IP 추적을 막기 위한 가상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망을 봤다. 바로 그때 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형님, 누나 그놈들이 왔어. 뭐라고? 이 건물 인터넷 회선이 방금 끊겼어. 그리고 건물 주변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 우리를 포위한 거야. 젠장 권 사장의 움직임이 우리보다 한 발 빨랐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민혁 씨, 어떡해요? 괜찮아. 당황하지 마. 그는 침착했다. 태우야, 경찰에 신고해. 가스 누출 사고가 났다고. 둘러대.
최대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알았어. 형님, 서윤아, 당신은 나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는 나를 데리고 베란다로 향했다. 우리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근데 여긴 5층이라고요. 알아. 하지만 저기를 봐. 그가 가리킨 곳은 바로 옆 건물의 옥상이었다. 거리는 3미터 남짓.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는 비상 탈출용 왕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내가 먼저 건너가서 줄을 고정할게. 당신은 그 줄을 타고 건너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할 수 있어요. 꽝꽝. 밖에서 현관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혁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베란다 난간을 뛰어넘어 옆 건물 옥상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왕강기 줄을 옥상 철제 난간에 단단히 묶었다. 서윤아, 이제 당신 차례야.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줄을 잡았다. 그리고 5층 허공에 몸을 던졌다. 우리가 겨우 옆 건물 옥상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태우가 성공한 것이다. 우리 아파트 현관문이 부서지고 권 사장의 부하들이 안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그 틈을 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가까운 PC방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뉴스를 통해 권 사장의 방역을 목격해야만 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를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파렴치한 배신자로 만들고 있었다. 내가 올렸던 그 불륜 폭로 글과 CCTV 영상은 이제 우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공모했다는 증거로 둔갑해 있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다.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민혁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PC방 컴퓨터를 켜고 윤지수, 박색에서 받은 그 비밀 USB를 꽂았다. 서윤아, 이제 진짜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는 그 모든 증거, 파일들을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김정민 검색에 이메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도, 집도, 명예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이길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무조건 이겨. 우리가 바로 정이니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고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링덩. 그 평범했던 초인종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지옥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서윤아 서재로 피해 빨리. 민혁 씨는 나를 서재 안으로 밀어 넣고 밖에서 문을 잠갔다. 그리고 거실에 무거운 가구들을 끌어다 현관문을 막는 소리가 들려왔다. 꽝꽝꽝. 밖에서 문을 부수려는 굉음이 들려왔다. 나는 서재 문에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재 문 아래의 작은 틈으로 민혁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슬펐다. 서윤아, 잘 들어. 시간이 없어. 그는 내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이야기였다. 그가 개발한 신약 NX-42의 치명적인 부작용, 그리고 그 진실을 덮으려는 회사 대표 권 사장의 추악한 음모, 그리고 그 음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윤지수 박사와 비밀 동맹을 맺고 증거를 모아왔던 그의 외로운 싸움. 그의 외도는 외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고 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위장이었다. 미안해, 서윤아.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나의 어리석은 질투와 섣부른 복수심이 결국 그의 모든 계획을 망치고 우리 모두를 이 끔찍한 죽음의 덫 안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내가 바로 그를 배신한 배신자였다. 구왕. 마침내 현관문이 부서지고 남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차민혁, 어디 숨었어. 당장 튀어나와. 그들이 서재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쾅쾅.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민혁 씨는 서재 안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슬프게 웃었다. 서윤아, 사랑의 다음 생에서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저 짐승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의 머릿속에서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나는 내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며칠 전 내가 글을 올렸던 바로 그 온라인 커뮤니티 앱을 켰다. 나의 남편 불륜 폭로 글은 여전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뜨거운 화제였다. 나는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방송 제목을 입력했다. 긴급 라이브. 남편의 외도. 그 후 지금 저희는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 남편의 외도 영상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채팅창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게 누구야 진짜 그 아내라고. 지금 라이브 방송 무슨 일이야. 나는 카메라를 거칠게 흔들리는 서재 문을 향해 비추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제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제약회사 넥스젠의 끔찍한 비리를 고발하려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 회사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을 국민들을 상대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사의 사장, 권 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저희를 죽이러 왔습니다. 지금 이 문 밖에서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꽝꽝꽝.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채팅창은 이제 경악과 충격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세상에 이게 진짜 상황이라고. 누가 빨리 경찰에 신고해. 여기 주소 어디야 당장 알려줘. 나는 카메라를 다시 나의 얼굴로 돌렸다. 여러분, 제 남편이 지키려 했던 진실은 바로 이 USB 안에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죽는다면 이 영상과 이 USB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발,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나는 울부짖었다. 민혁 씨는 그런 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마침내 서재의 문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흉기를 든 차의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짓을.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보고 소리쳤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을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었다.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끔찍한 살인 미수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잠시 주춤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아주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우리 아파트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나의 라이브 방송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남자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막힌 후였다. 잠시 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우리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두 꼼짝마손 들어. 권 사장의 부하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당신은 영웅입니다. 힘내세요라는 수많은 응원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민혁 씨가 내게로 달려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서윤아, 서윤아, 네가 우리를 살렸어.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나의 어리석었던 복수심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나의 그 작은 용기가 다시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남편과 함께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한 명의 전사였다. 그날 밤 나의 그 절박했던 라이브 방송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넥스젠 실시간 살인 미수 현장 생중계 내부 고발자 부부 목숨 건 폭로 대한민국 제약 업계 발칵. 다음 날 아침 세상의 모든 뉴스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경찰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들이닥쳤을 때 권 사장의 부하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나의 남편 민혁 씨가 그들에게 넘겨준 그 USB 안에 증거들은 권 사장의 모든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권 사장은 그날 밤 자신의 호화로운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끌려 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나 있었다. 그의 회사 넥스젠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에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나는 경찰의 보호 아래 동생 태우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가 시작한 폭풍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절망에 빠져 있던 평범한 아내였는데 며칠 뒤 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다. 윤지수 박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CCTV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차갑고 비밀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윤 씨,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의 침묵이 서윤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아니에요. 박사님,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나는 그녀에게 나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사과했다. 제가 만약 두 분을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저의 섣부른 복수심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어쩌면 서윤 씨의 그 무모한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 두 사람만으로는 절대로 권 사장 그 괴물을 이길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적이 아니었다. 우리는 거대한 악과 맞서 함께 싸운 굳건한 동지였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의 남편 민혁 씨와 윤지수 박사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정부는 그들에게 부도난 넥스젠을 인수하여 국민을 위한 공익적인 국립 신약 개발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민혁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나의 라이브 방송 이후 나는 용기 있는 아내의 상징이 되었다. 나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 윤다슨 주문이 폭주했다. 그리고 한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내게 연락을 해왔다. 강서윤 씨,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디 저희 재단의 홍보 대사가 되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꺼이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액세서리나 만드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또 다른 종류의 전사가 되어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아주 평온한 어느 날 저녁 나와 민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아주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서윤아, 나는 너를 지키려다 너를 가장 아프게 했고 너는 내게 복수하려다 결국 나를 구했구나. 우리 참 바보 같은 부부지. 그러게요. 정말 바보 같았죠.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혁 씨,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진실이라도 이제는 서로에게 숨기지 말아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싸워요. 그래, 서윤아, 약속할게.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결혼은 한 번 부서졌지만 이제 더 단단하고 더 투명한 신뢰 위에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나는 거실 한쪽에 놓인 그 CCTV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한때 나의 세상을 파괴했던 그 증오의 물건. 하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묶어준 사랑의 증표이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기념품이 되어 있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봄, 나는 더 이상 작은 컴퓨터 화면 뒤에 숨어 익명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방송국의 환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세상의 불의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악에
맞서 용기 있게 진실을 외친 분이죠. 휘슬 블로어 쉴드 재단의 강서윤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사회자의 소개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시청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2년 전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권 사장과 그의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다. 나의 남편 민혁 씨와 윤지수 박사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넥스젠의 자네 위에서 새로운 국립 바이오 연구소 정의 바이오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신약을 개발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 강서윤 나의 그 하룻밤의 라이브 방송은 나를 용기 있는 아내주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나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은 주문이 폭주했고 나는 그 수익금 전부를 사용하여 새로운 재단을 만들었다. 바로 휘슬블로어 쉴드. 과거에 내 남편처럼 거대한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위험에 빠진 내부 고발자들을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재단이었다. 나는 나의 아픈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것이다. 방송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차 한 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아주 멋있었어. 우리 아내 민혁 씨가 차에서 내려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지치고 불안한 그림자는 없었다. 우리는 새로 이사한 우리의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의 연구소와 나의 재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강 변에 아담한 아파트.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윤지수 박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나와 어색한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러낸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지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일 우리 재단에서 주최하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플랫폼 런칭 행사에 꼭 와주실 거죠, 박사님?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서윤 씨의 위대한 첫걸음을 응원해야죠. 우리는 함께 웃었다. 다음 날 재단의 플랫폼 런칭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법조인들 그리고 시민 단체들이 참석하여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나는 그 무대 위에서 나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2년 전 한 남자와 세상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에서 비롯된 저의 작은 복수심이 저의 모든 것을 파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복수심이 만들어낸 온라인 여론이라는 거대한 힘이 결국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바로 그 연대의 힘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민혁 씨와 함께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나란히 우리의 홈 오피스에 앉았다. 그의 책상에는 복잡한 약물, 분자, 구조식이 펼쳐져 있었고 나의 책상에는 다음 캠페인을 위한 디자인 시안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살리는 일을 했고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을 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우리 책장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2년 전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바로 그 낡은 CCTV 카메라였다. 나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그 카메라를 기념품처럼 가져왔다. 그것은 나의 가장 끔찍했던 배신과 오해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오해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해준 구원의 상징이기도 했다. 민혁 씨가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내가 시작한 불장난이 우리의 결혼을 불태워버릴 뻔했는데 결국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집을 지었네요. 그래, 맞아. 이제 우리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어. 오직 절대적인 신뢰만이 존재할 뿐이지. 그가 내 임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란 저 CCTV 카메라와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오해하고 상처 입힌다. 하지만 그 프레임 밖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보려는 노력과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모든 비극을 이겨내고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완벽한 신뢰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